안녕하세요, 착한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을 설정하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을 처음 구매하셨거나 나만의 아이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이폰의 이름부터 지어볼게요. 먼저 설정, 일반, 그 다음에 정보에 들어가셔서요, 이름을 나만의 이름으로 지어줄게요. 그리고 아이폰을 처음 쓰신다면은 제스처부터 일단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홈바가 있는데요, 홈바를 위로 올리게 되면 홈 버튼이고요, 그리고 홈바를 올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은 실행 중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실행 중인 창을 종료를 해야지 앱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보시면 완전히 다 종료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이 별도로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창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뒤로 가기를 실행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시면 뒤로 가기가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시면 앞으로 가기가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상단 제스처는 노치 우측 부분과 왼쪽 부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해당 우측 부분을 내리게 되면 제어 센터가 뜨고요, 제어 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능들을 온오프를 하실 수 있고 밝기와 소리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제어 센터를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빈 공간을 터치해 주시거나 홈바를 올려주시면 돼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알림창이 뜹니다.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제일 처음 켰을 때 화면이 홈 화면이고요, 이렇게 모든 페이지를 다 넘기고 난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페이지가 앱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위젯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제어 센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어 센터에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비행기 탑승 모드, 그 다음에 셀룰러 네트워크 온오프,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제어 센터에서 끄고 켤 때는 이렇게 흰색으로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끄려면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와이파이를 별도로 오프를 해주셔야지 제어 센터 내려보시면 완전히 회색깔로 변한 게 보이시죠? 이게 완전히 꺼진 거고,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애플워치와 같이 최소한의 연결이 필요한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비활성화만 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애플워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플워치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소한 흰 색깔로 표기되어 있게끔 비활성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완전히 꺼버리게 되면은 애플워치와의 연결도 안 되니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화면 방향 잠금 모드입니다. 잠금 버튼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세로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가로로 돌리더라도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잠금 모드를 활성화 해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로 모드로도 이용할 수 있고 세로 모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은 불편해서 잠금 모드로 켜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버튼은 화면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미러링을 지원하는 기기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큰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밝기 조절이고요,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 조절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다크모드와 나이트 시프트, 트루톤이 뜨게 됩니다. 다크모드를 보시면 기본 시스템 화면이 어둡게 처리가 되어 야간에도 화면에 대한 눈부심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크모드에서 설정, 배경화면, 다크모드 시 배경화면을 어둡게 처리, 이 부분을 저는 ON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OLED 디스플레이에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면이 밝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눈에 대한 피로도를 약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밤에도 굉장히 밝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해당 부분에 다크모드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게 표기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 건강을 위해서 다크모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이트 시프트는 블루라이트를 억제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나이트 시프트를 켜시고 설정에 들어간 다음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셔서 나이트 시프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블루라이트를 억제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의 시간 지정은 나이트 모드를 매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켜겠다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나이트 모드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나이트 모드를 시간 지정하셔서 켜고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주변 색상에 맞게 화면 색감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색감이 따뜻한 분위기라 하면 화면도 따뜻한 분위기로 색감이 자동 조절되고요, 만약에 차가운 분위기라고 하면은 차가운 색감으로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 버튼은 제어 센터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제어 센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커스터마이징 한 내용이 있고요. 만약에 하단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버튼으로 이렇게 추가하고 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을 넣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로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모드에는 방해 금지 모드와 수면 모드와 개인 시간, 업무 시간을 이렇게 지정해서 내가 원치 않는 전화 울림이나 메시지 같은 알림을 울리지 않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내가 실행 중인 뮤직 앱이 뜹니다. 이렇게 재생 버튼과 정지 버튼으로 노래를 켜고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블루투스 장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에어팟을 가지고 계신다면 에어팟을 선택해서 즉시 스피커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타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곡으로도 바로 넘어갈 수 있고요. 볼륨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제 키보드 설정을 볼게요. 설정, 일반, 키보드. 여기서 제일 상단의 키보드를 보시면 한국어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표준은 쿼티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시키는 천지인 키보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쿼티 키보드가 편해서 표준 키보드로 이렇게 바꾸고요. 이렇게 일반 컴퓨터 자판처럼 사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텍스트 대치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문구를 이렇게 초성만 입력해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문구를 초성을 입력하고 이렇게 초성을 입력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나오게끔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읗, 이응이라고 이렇게 초성을 입력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라는 문구가 뜨고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은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제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키보드 설정에서 저는 스마트 구두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오프 상태로 시켰어요. 자동 수정과 맞춤법 검사, 자동 완성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구를 자동으로 수정해주고 맞춤법 검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띄어쓰기나 틀린 문구가 있으면 글자 하단에 빨간색 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동 완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 글자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입력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저는 다 끄고 스마트 구두점만 온 상태로 사용합니다. 스마트 구두점을 켜는 이유가 이렇게 입력창에다가 제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따옴표 시작 부분과 마침표를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을 끄게 되면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구분이 따로 되지 않고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스마트 구두점을 온 상태로 사용하고요. 받아쓰기 활성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켜놓는 걸 추천드려요. 받아쓰기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하단 마이크 버튼을 눌러 음성 인식으로 텍스트 입력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폰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입력이 되죠. 그리고 자동 대문자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입력이 돼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오프 상태로 두었고요. 캡스락 활성화는 ON 해줄게요. 캡스락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Shift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대문자로 입력하고 나면은 한 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문자로 전환이 되는데 해당 Shift 버튼을 두 번 빠르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고정이 돼 버립니다. 이게 캡스락 활성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문자로 계속 끝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딩 입력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자판에다가 슬라이드를 하면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글자의 순서에 맞게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입력이 되는데요. 제가 쇼미더머니를 입력해 볼게요. 저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키보드 설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손쉬운 사용, 키보드 여기서 키 반복을 켬으로 해주시고 키 반복 간격과 반복 지연 시간을 최소값으로 변경시켜 줄게요. 해당 부분을 최소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내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 글씨를 작성하여 지울 때 굉장히 빨리 지워지고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키보기는 ON으로 할게요. 해당 기능을 끄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키보드 자판이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어 소문자와 대문자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을 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 좌판에 소문자와 대문자가 구분되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및 햅틱에 들어가시면 전화벨이 울리면 진동과 함께 같이 울릴지, 볼륨 버튼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무음 모드를 변경했을 때 진동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키보드 입력 사운드와 잠금 사운드, 시스템 햅틱이 있어요. 모두 켜두실게요. 키보드 입력 사운드는 내가 무음 모드가 아니라 벨소리 모드일 때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해당 기능을 끄게 되면 벨소리 모드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켜놓고 집에서 쓸 때는 벨소리 모드일 때는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쓰고요. 밖에서는 무음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별도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금 사운드 역시 벨소리 모드일 때만 나요. 여기서 보시면 화면을 잠글 때 소리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햅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버튼을 조작을 할 때 이렇게 진동이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동 햅틱을 피드백을 할지 안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밝기 조절도 되고 자동 밝기 설정도 가능합니다. 트루톤 모드도 역시 지원하고요. 라이트 시프트도 지원하고,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색감 조정도 가능하고 시간 지정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서 깨우기 같은 경우에는 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저는 불편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텍스트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볼드체 텍스트라고 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해당 기능을 켜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두껍게 표기가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확대 및 축소가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표준으로 두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 사이즈가 표준 화면이고요. 확대됨을 하시게 되면은 아이콘과 디스플레이의 글자 크기가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그리고 터치를 들어갈게요. 여기서 탭하여 깨우기를 저는 켜서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탭하여 깨우기는 화면이 꺼져 있을 때 화면 아무데나 터치를 하게 되면 화면이 켜져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흔들어서 실행 취소는 별도로 오프를 하면 좋아요. 이걸 켜놓고 내가 실수로 흔들다가 뭔가 실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뒷면 탭 기능이 있는데요. 이중 탭은 뒷면을 2번 탭하면 작동하는 방식이고, 3중 탭은 내가 3번 터치를 했을 때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3중 탭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손전등을 켜고 싶다,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3중 탭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손전등을 예로 들면은 이렇게 켜시고 뒷면을 3번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손전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이중 탭은 내가 원치 않게 오동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3중 탭만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디오 통화 수단이 있는데요. 오디오 통화 수단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치에 대해서 자동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내가 한손 모드로 사용할 때 상단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때 요거를 켜놓고 홈 버튼을 약간 쓸어내리면은 이렇게 상단 화면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내가 상단 버튼을 간편하게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햅틱 터치는 내가 꾹 눌렀을 때 부가적으로 별도로 동작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햅틱 터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꾹 누르는 시간을 빠르게 할지 느리게 할지, 느리게 하게 되면은 내가 누르는 시간 자체가 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빠르게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카메라입니다. 먼저 설정,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시면은 카메라가 있어요. 제일 상단에 포맷부터 볼게요. 고효율성과 높은 호환성이 있는데요. 고효율성으로 하게 되면은 파일 확장자명이 HEIF와 HEVC로 저장이 되면서 파일 자체 용량이 압축되어서 효율을 되게 크게 증대화시킨 부분이고요. 높은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때 파일 확장자명을 JPG와 H264로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제품과의 호환성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애플 프로로우와 애플 프로레스가 있는데요. 애플 프로로우는 프로로우에서 로우가 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애플 프로로우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사진 자체를 JPG 확장자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로우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사진 편집을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단점이 용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사진 한 장의 용량이 거의 5배 이상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프로레스 마찬가지로 애플 자체에서 개발한 코덱인데요. 화질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지만 용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은 꺼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애플 프로로우와 프로레스는 애플 프로로우의 경우에는 아이폰 12 프로 모델, 아이폰 13 프로 모델에만 지원이 되고요. 프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 프로 256GB 이상 모델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녹화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 720p, 1080p, 4K 이렇게 화질 설정도 가능하시고 30fps, 60fps, 24fps처럼 이렇게 프레임 설정도 가능합니다. 퍼포먼스는 오프 시켜놓고요. HDR 같은 경우에는 색영역이라고 해서 무지개를 예로 들면은 빨주노초 파란색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감이 미세하게 서서히 변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서서히 변하는 부분을 보다 더 잘게 층을 나눠서 더 자세하고 선명하게 색감을 구분짓게끔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HDR은 보다 선명한 색감과 높은 화질을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HDR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HDR을 켜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다른 모니터에서 보시면은 하얗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HDR을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HDR 색영역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얗게 다 날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 분들이라면은 HDR을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동 FPS를 켜게 되면은 비디오 촬영 시 야간이나 저조도 환경에서 보다 선명하고 고화질로 촬영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은 아이폰 하단에 있는 마이크와 후면 카메라에도 보시면 마이크 홀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듀얼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따라서 스테레오 사운드는 켜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을 켜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뒷면과 내가 있는 위치와의 그런 수음이 되는 방향성이 생겨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 녹음하는 소리들이 보다 명확하게 녹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유지에 들어가셔서 저는 요걸 다 끄고 사용을 해요. 요걸 켜놓게 되면은 내가 카메라를 끄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설정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설정한 것을 쓰게 되면은 카메라는 내가 찍는 환경에 따라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예전에 찍었던 설정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걸 다 끄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은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자동으로 링크를 가져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격자는 카메라 앱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격자가 생긴 게 보이시죠? 이 격자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수평을 맞추기 위한 보조선이라 보시면 되고요. 하단으로 찍을 때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서 노란색 부분에 최대한 가까워지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가 내가 지금 수평이 잘 맞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라는 게 뭐냐면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좌우 방향 유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왼손을 들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이렇게 왼손 그대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끄게 되면 내가 왼손을 들고 촬영하게 되면 출력물이 오른손이 들고 있는 것처럼 이게 좌우 방향이 변환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내 얼굴을 이렇게 볼 때는 사람의 왼쪽 얼굴을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보다가 이 왼쪽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좌우 방향 유지를 켜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영역 박보기는 꺼놨는데요. 이걸 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주변에 검은색 이렇게 레터박스 부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같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나오는 부분은 요 공간이지만은 요 부분까지 같이 보이게 되면서 사진을 찍을 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을 끄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스타일은 내가 색감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색감을 설정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ON 시켜놓고, 그리고 렌즈 수정의 경우에는 내가 사진을 촬영할 때 초광각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은 왜곡 현상이 없지만 내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길쭉길쭉해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길쭉길쭉해지는 왜곡 현상을 조금 보정시켜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접사 촬영 지역이 아이폰 13 프로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피사체를 굉장히 가깝게 찍으면은 좌측 하단에 보면 꽃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면서 자동으로 렌즈가 초광각 렌즈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각도 자동으로 변하게 되고요. 좀 불편한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저기를 켜놓음으로써 여기 보이시는 꽃 모양을 눌러 내가 자동으로 렌즈가 변환되지 않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 앱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 로우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화사하게, 따뜻하게, 차갑게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의 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제일 우측에 있는 버튼은 라이브 포토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라이브 포토의 장점은 내가 예를 들어서 라이브 포토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짧은 순간을 동영상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앨범에 들어가셔서 꾹 눌러서 보시면 아까 전에 내가 촬영했던 그 짧은 순간을 어느 정도 동영상으로 기록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소리도 같이 담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점프샷을 찍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라이브 포토스를 찍고 난 다음에 편집을 들어가셔서 좌측 하단에 라이브 포토 아이콘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프레임을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손을 떼시고 대표 사진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따라서 점프샷이라든지 중요한 순간 포착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라이브 포토를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편집할 수도 있어요. 여기 사진 앨범에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뭐 노출, 휘도, 하이라이트, 그림자, 뭐 대비, 뭐 밝기 이렇게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밝게 나온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싶다고 하면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밝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손을 보고 싶다 하면 그림자에서 낮추면은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밝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비는 내가 이렇게 조금 줄이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이지만은 사진이 뭔가 조금 뿌얘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은 보다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파리에서 최근에 주소창이 하단으로 내려가서 적응이 안 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설정에서 사파리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내리시면 탭을 단일 탭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소창이 상단으로 올라간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미 적응을 해서 다시 탭 막대로 하단으로 다시 옮겨 놓을게요. 그리고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앱 다운로드를 내가 만약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뭐 항상 허용으로 바꾸시면은 따로 묻지도 않고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자동 재생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잡았을 때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디오가 재생될 수 있게끔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아이폰에서 15.4.1 iOS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페이스 아이디가 사용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켜주시고요. 그리고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도 켜주시면은 보다 접근성이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하단에 암호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ID 암호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셀룰러 데이터 옵션에 들어가시면 음성 및 데이터가 있어요. 해당 기능을 나는 LTE만 쓰겠다, 뭐 아니면 5G와 LTE를 같이 병행해서 쓰겠다, 그다음에 5G 우선 모드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설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설정하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착한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하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